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단법인 장애인지역 공동체 조민재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장애인지역 공동체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2000년에 설립된 장애인 인권단체이고요. 저희는 이제 장애인에 관련된 지역사회 정책을 제안하고, 그리고 개발도 하고, 투쟁도 하는 단체고요. 그 부설 기관으로는 이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진라라비 장애인 야학, 그리고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다릿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예전에 이제 만들어진 자료라서 그 이제 중장년 발달 장애인의 낮 생활을 지원하는 여기서 함께 센터 이렇게 세 개 부설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희망원에서도 아산복지재단에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하고 계신데 아산재단에서 2016년도에 그 이제 발달장애 관련된 특화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내에 30개 기관을 선정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매년 1억씩 해서 3억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발달장애인 자기 옹호에 관련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차 사업인 2018년에 저희가 좀 기회가 되어서 뉴질랜드 관련된 연수를 좀 진행할 수 있었고요. 뉴질랜드를 왜 갔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수 가면 뭐 가까운 나라로는 일본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주로 자립생활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발달 장애 관련돼서 뉴질랜드가 여러 가지 이제 선도적인 정책을 조금 하고 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었고, 저희가 2017년에 유엔의 장애인 권리위원회라고 UNCRPD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 이제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유엔 최초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위원으로 선출된 로버트 마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는 한 60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 로버트 마틴이라는 분이 이제 유엔 최초의 발달장애인 위원이 되시면서 국내에 첫 내한해서 초청 강연을 하는 사업들을 또 아산재단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관련된 발달장애인 자기 옹호뿐만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지원 정책을 한번 보고 탈시설 지원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장애인 단체와 그리고 이제 언론사 그리고 대구 경북연구원, 경북행복재단 그리고 대구시청 이렇게 이제 같이 공동 연수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목차는 일단 뉴질랜드 현황 말씀드리고 장애 정책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서비스와 그리고 뭐 돈이 중요하니까 수당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총평 및 시사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질랜드 뭐 간단한 국가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뭐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뭐 가볼 일이 사실 잘 없잖아요. 워낙 멀기도 하고 그때 비행기 타고 간다고 되게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도 같이 가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뭐 호주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고요. 뭐 지금 뭐 여기는 뭐 노 마스크로 아주 잘 살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제 수도가 웰링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뉴질랜드의 그 북부 쪽에 있는 도시 오클랜드를 관광지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니면 남부에 있는 도시나 오클랜드가 가장 큰 도시고 뉴질랜드에서 근데 수도는 이제 그 섬에 있는 중앙에 도시인 웰링턴이라는 굉장히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행정 도시가 행정 수도가 딱 조그맣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수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한국처럼 막 서울이 막 집중되어 있고 막 발전된 형태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행정적인 이제 중앙 정부들이 쫙 모여 있고 도시는 생각보다 작은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 인구는 450만 명이라서 굉장히 작습니다. 뭐 부산 정도의 인구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 언어는 영어랑 마오리어, 그러니까 그 관련된 마오리족이 지금 이제 원주민으로 계셨으니까, 예, 두 개의 용어를 공용어로 이제 채택하고 있고, 장애 인구는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비율보다 훨씬 높죠. 17% 정도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사실 공고한 장애 인구는 이제 전
각국의 10% 정도를 이제 제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 범주 자체가 의학적 규정에 따라서 굉장히 협소하니까 5% 정도로 이제 규정되어 있고, 보통 이제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쪽 넘어가면 10%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장애 범주가 더 흐릿하고 더 넓습니다. 그래서 한 17%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제 수준은 이제 한국보다는 더 좋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한 가지 그냥 배경 지식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나중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건데, 와이탕이 조약이라고, 그 원주민 마오리족과 뉴질랜드의 그때 이제 이주민,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호주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고요. 사실 뭐 총으로 거의 뭐 많이 사살을 했다라고 들었고, 뉴질랜드는 비교적 그래도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서는 갈등이 조금 덜했다고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오리족에 대한 그 정책이나 그리고 이제 보호 정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그런 다름 차이에 대한 이제 굉장히 열려 있는 마인드가 국가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연수를 원래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그냥 갔다 오면 사실 남는 게 그냥 없으니까, 그냥 왜냐면 저희가 갔다 온 연수 기간이 실제로는 6박 8일이라서 실제 연수가 뭐 6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이동에 거의 많은 것들이 또 시간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봐야 되는데, 저도 뭐 영어를 잘 하지 못하니까 보통 영어 자료 가지고 낑낑대거든요. 근데 되게 놀랬던 거는, 뉴질랜드의 장애 정책에 관련돼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게 11개 언어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국 교민도 있을 거고 중국 교민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와 민족이 이제 정착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장애 정책에 관련돼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번역으로 이제 안내를 계속 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확인해서, 저희가 비교적 쉽게 그래도 사전 자료를 취하고 공부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뉴질랜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막 거창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정책적으로 얘기할 부분도 그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야기할 부분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관련된 철학과 그리고 태도, 그리고 정책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는가, 그리고 조금 그 특성화된 서비스, 요거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뉴질랜드 정부는 보면 중앙부처도 4개 부처밖에 없어요. 교육부, 보건부, 사회개발부, 사고보상부라고 이렇게 이제 4개가 있고, 보통 사고보상부가 뭐 노동부 같은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개발부는 주로 중앙정책을 이제 구성하고 만드는 기구고, 보건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고, 교육부는 뭐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만났던 부서는 보건부와 사회개발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서에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데, 보건부는 명확하게 그 밑에 보시면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장애지원평가조정 서비스라고 NASC라고 이제 적혀 있을 거예요. 요거가 이제 뉴질랜드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요것을 관장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사회개발부라는 정책개발 부서 안에 이제 여기 조직도에는 빠져 있지만 ODI라고 뉴질랜드 장애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장애인 개발원 정도의 위치와 장애인 정책과의 정도의 위치가 같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사회개발부의 ODI 부서에서 그런 중앙 정책을 설계하고 좀 개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비영리 기구 NGO가 명시되어 있는 것도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 홈페이지에서 나왔는 건데, 이렇게 이제 흔히 비정부 기관, 시민단체 이런 쪽에 이제 그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좀 명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뉴질랜드 장애 정책의 전체 큰 틀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질랜드 그 10개년 계획이 있어요. 뉴질랜드 장애 전략이라고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곧 한 5년 남았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 정책 그 중장기 계획이 5년 단위거든요. 다른 뭐 특수교육 종합계획도 5년 단위고 거의 다 5년 단위인데 뉴질랜드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보통 10년 단위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산하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 문제 전담 부서,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데 ODI라고 불리는 이제 정부 기관이 있고 여기서 이제 관리하는 정책이고 이제 장애인을 동등하게 대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지원 체계를 정부에 조언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장애 전략의 10년 10개년 계획에서 8개 영역의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교육, 두 번째 고용과 경제적 안정, 세 번째 건강과 안녕, 네 번째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다섯 번째 접근성, 여섯 번째 사회적 인식, 일곱 번째 자기결정권, 여덟 번째 리더십에 관련된 영역의 목표들이 나눠져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뉴질랜드 10개년 장애 전략을 조금 이제 계속 그 연수 갔다 와서 조금 더 봤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에 보시면 8개 영역들이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되어 있고 이 각 영역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ODI 부서를 만났을 때 이 각 파트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이제 함께 이제 융화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뉴질랜드 장애 전략 8개 영역 목표별 방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큰 틀에서 뭐 선언하고도 좀 비슷해서 일단 교육 분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훌륭한 교육을 받고 평생에 걸쳐 우리의 가능성을 성취한다. 라고 이제 목표 방침이 정해져 있고요. 고용 및 경제적 안정에서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건강과 안녕은 우리는 건강과 안녕이 있어 달성 가능한 최상의 기준을 갖는다. 법적 보호 권리는 우리는 우리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우리는 사법 체계에서 안전하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접근성은 우리는 모든 장소와 서비스 및 정보에 쉽고 존엄하게 접근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회인식은 우리는 존중받고 존엄한 대우를 받는다. 자기결정, 우리는 우리 삶을 선택하고 통제한다. 리더십, 우리는 우리의 리더십을 보여줄 좋은 기회들을 갖는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각 영역의 방침에서 중요한 지점은 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참여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정책을 세우겠죠. 근데 조금 저희가 놀랬던 거는 보통 이제 종합계획 같은 거 보면 장애인을 대상화한 표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정부는 정부고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어휘 사용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다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ODI를 만났을 때 물어봤을 때는 어쨌든 당신들 비장애인 아니냐. 그 정부 관료고. 근데 이제 이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쓴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정책 수립 스타일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무조건 백지로 시작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흔히 뭐라고 하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자유토론 같은 것들을 거쳐서 이제 수립하는데 그 과정에 당사자 참여가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목표 방침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제 선택한 문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장애 전략이 이제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다 뉴질랜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뉴질랜드의 장애 전략은 첫 번째로 가장 큰 상위 범주에는 UNCRPD 아까 제가 말씀드린 UN 장애인 권리 협약 있죠. 우리나라도 2008년에 제가 알기로 이제 비준을 했는데
선택의정서라는 거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아서 선택의정서는 올해 외교부가 올해 말을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사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되게 좋은 내용과 이게 왜냐하면 이제 유엔의 세계 각국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장애인 대표들이 참여해서 이제 국제법이거든요. 국제법, 장애인에 관련된 국제법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체계에 의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나 당사자들이 UNCRPD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최근 들어 좀 많이 얘기를 하기는 시작했는데 잘 안 하는 이유가 이 선택의정서라는 거를 비준 채택하지 않아서 이 선택의정서를 채택해야만 이게 나중에 유엔에 이제 제소를 할 수 있고 국제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정부가 그걸 안 한 거예요. 이때 한 10년 넘도록. 그러니까 이제 UNCRPD에 저촉되는 조항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정책 중에 많은데 이런 것들을 위반해도 사실 유엔에 국제 재판을 못 가게끔 이제 정부가 계속 지연을 했던 거고, 이게 만약에 이제 채택된다면, 선택의정서가 채택된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의미 있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일단 UNCRPD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장애 활동가로서 15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지만 관련해서 UNCRPD를 그렇게 막 강조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UNCRPD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위 범주로 명확하게 설정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뉴질랜드 장애 전략 10개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세부 계획이겠죠. 장애 전략 목표 및 체계, 장애 전략 세부 이행 계획 순으로 업무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뉴질랜드는 이제 내각제니까 내각과 그리고 장애 사안 최고 전문가 그룹, 장애 단체 등과 협치,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모니터링에 관련된 얘기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이제 옴부즈만 제도, 협약 감시 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감시하는 장애인 단체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계속적인 독립적인 감시와 감독을 이제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랑 민간단체가 사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갈등이 되게 많은데 사실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파트너로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부에 있는 이제 어쨌든 중요한 장애 서비스 전달 체계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장애 관련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욕구 평가 및 서비스 조정 체계, 줄여서 NASC라고 부르는데요. 이 욕구 평가 및 서비스 조정이라는 의미의 이 체계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뉴질랜드 보건부 산하의 NASC, 그러니까 이 욕구 평가 및 서비스 조정 기관들이 이제 있대요. 이건 민간 기관도 있고 중공공 기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관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사회서비스원이 NASC가 될 수도 있고, 뭐 저희 같은 장애인 지역 공동체가 NASC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 계약을 맺고 등록을 해놓고 당사자가 NASC 기관에 연락하면,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에 관련돼서 욕구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서비스 양을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장애 등록과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서비스 지원센터 가요. 거기에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감면 할인 혜택이나 뭐 지자체 복지 정책을 가려면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서 이제 집에서 장애 당사자의 지역에서 가까운 NASC 기관에 가면 이 전체적인 서비스 양을 결정받고 제공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놀랬던 거는 저희가 계속 이제 좀 단체 활동가들은 그런 데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 보조라 하면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거 서비스면 뭐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되게 좀 답답했던 거는 어쩌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당사자랑 협의해서 당사자가 충분히 요구하는 시간들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대치로 풍부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구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구간 안에 들어가야 서비스들이 이제 그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별로 욕구 평가하고 서비스 양 상담해서 그만큼 NASC 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준다라는 거죠.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거는 좀 알고 싶은데 저희가 이 짧은 연수 기간과 이 부족한 이 영어 실력만으로는 그것까지 다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NASC 대상자는 뉴질랜드 장애 지원 서비스에 따른 장애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의도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65세 미만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장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17%의 장애 인구가 나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조한진 교수님이 얘기할 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나라는 왜 장애인 복지 카드, 장애인 등록제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 인구 추산이 딱딱딱딱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처의 서비스 이용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이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은 되게 추산하기 어려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 체계가 우리랑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장애 지원 서비스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가지수는 적어요. 가지수는 적은데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13개 서비스 정도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도시별로 뭐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을 거니까 뭐 제공 기간이나 형태가 상이하다라는 좀 전제는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주로 발달장애 관련된 정책들을 조금 더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번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원, 2번 행동 지원, 그리고 4번에 지역사회 주간 서비스, 5번 지역사회 주거 지원, 9번 직과 지역사회 지원, 10번 개별화된 기금, 11번 새로운 모델 지원, 12번 휴식 및 돌봄 지원, 13번 지원 생활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굵은 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여기를 좀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이제 세 가지 범주가 좀 나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폐 그리고 행동 관련된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한 범주로 묶이고 의미 있는 사회활동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주간 서비스, 지원생활, 휴식 및 돌봄, 개별화 기금 여기 이제 의미 있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서비스인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주거생활 지원으로 지역사회 주거 지원과 집과 지역사회 지원 말이 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시범 사업을 이제 뉴질랜드가 몇 개 도시를 선정해서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 지금 시범 사업 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델, 뉴 모델이라고 해서 뉴 모델 사업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폐 행동 지원에 관련돼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원 외국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법이 있다 보니까 보통 지적 장애와 그 자폐성 장애를 계속 같이 묶어서 뭔가 정책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지적 장애는 지적 장애로 따로 이제 정책들이 설계되고 자폐성 장애 관련돼서도 특화돼서 따로 이제 계속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운동, 피플 퍼스트 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적장애인 당사자 운동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티즘, 그러니까 자폐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다른 분류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조금 풍부하게 있습니다. 보면 이제 자폐성 장애 정보 및 좋은 서비스, 정보 제공이죠. 자폐성 장애인 부모 교육,
그리고 의사소통 및 행동 지원, 자폐성 장애 발달 조정 4개 서비스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NASC에 가면 이제 서비스 패키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당사자가 가면 이 서비스를 1차로 연결받는다고요. 행동 지원은 이제 도전 행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서울하고 대구 정도가 이제 도전 행동 관련된 특화 뭐 주간보호센터 이런 거 만들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국가 정책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지원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되는 서비스이고요. 네트워크에는 흔히 뭐 특수교육에서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할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 직원, 돌봄 제공자, 옹호자, 친구를 포함해서 이제 구성한다라고 하고 이 도전 행동의 여파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실 대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 본질적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주간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을 구하지 못한 성인 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정기적인 사회 접촉과 활동을 통해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감안해서 일상생활 교육, 교육활동, 사회활동, 여가 및 놀이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회기 반나절, 그러니까 뭐 한 번 할 때 한 이제 4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일주일에 최대 10회기니까 그러니까 40시간이겠죠. 주 40시간. 그래서 이제 최대 이제 8시간 곱하기 5일까지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주말에 끼워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비스 대상은 탈시설하여 자립한 장애인, 그리고 고도의 복합적 요구를 가진 장애인, 발달장애인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뉴질랜드는 2006년에 이미 모든 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탈시설하여 자립한 장애인이라는 게 이게 별로 이제 지금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대상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비슷한 서비스로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약간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간활동 서비스가 워낙 좀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한 좀 맥락들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원생활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해서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으면 사실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좀 서비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구청의 중점 사례 관리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민간에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발달장애인이 탈시설하면 활동 지원 서비스 진짜 받기 어렵잖아요. 시간이 적게 나오니까. 이거를 무조건 많이 받아야 어쨌든 생활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원생활 서비스라는 게 좀 있어서 이 당사자분들 중에 왜 경증이고 좀 활동 지원에 해당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묶어내는 이제 서비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시설 이용이나 쇼핑, 금전 관리, 요리, 관공서 또는 은행 방문 등 그리고 집안일 관리 뭐 이런 집안일 관리는 안 하죠. 요런 이제 아니 지역사회에 관련된 이제 시설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그 지원들을 하는 서비스고 뭐 이것도 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용자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 합의한 만큼 지원한다. 네. 그리고 이용 기간 또한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구분점 있고 서비스 양 딱 정해져 있는 거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이거 되게 조금 추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은 많죠. 그리고 휴식 및 돌봄 지원은 이것도 우리나라의 휴식 돌봄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돌봄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캠프 한번 보내주는 게 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무임금 돌봄 제공자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장애인 가족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돌봄을 계속 하고 있는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고 이제 장애인한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지원은 돌봄 제공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지원하고 돌봄 지원은 돌봄 제공자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이제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임금으로 장애인을 종일 지원하는 사람에게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활동 지원 하나로 좀 다 통치는 반면에 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별로 조금 이제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된 기금이라고 IF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거는 영국이나 이런 데도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걸 도입을 주장하는 장애계도 있습니다. 뭐 저희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장애인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흔히 장애 서비스 비용을 퉁쳐서 비용으로 지원해 달라라는 거고요. 이 개별화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과 지역사회 지원, 휴식 및 돌봄 지원, 구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서비스를 개인별 개별화된 기금으로 이제 신청하면 이제 이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자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서비스 뭐 기간을 이용하기보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채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개별화된 기금은 의약품 보조기기 지방개조 뭐 개인 비용 소득 증가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되게 이제 제한적으로 지금 설정돼 있고 요게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비판들이 많아서 지금 그 뉴질랜드에서 2011년부터 U 모델이라고 해서 서비스 범주를 확장한 개별화 기금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화 기금의 운영 구조는 표로 뭐 쭉 이제 지원되는 체계가 쭉 있는데 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사실 이제 다만 이제 그 ISP라고 그러니까 개별 서비스 계획 같은 거 세우는 데 굉장히 이제 역할을 많이 하더라. 뭐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생활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주거 지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함. 24시간이 그냥 명시돼 있죠. 그래서 서비스 지원 내용에 식사 계획 및 준비, 개인 돌봄, 지역사회 참여, 일상생활 기술 훈련, 세탁 및 청소 등의 집안일이 이제 됩니다. 흔히 말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요 표현으로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그 장애인의 주거 형태가 대형 거주 시설은 다 폐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은 작거나 큰 집, 모여 있는 집, 플랫은 이제 벌집처럼 이렇게 된 집 구조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중앙에 이제 그 흔히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 같은 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중앙 집 주변으로 각 집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3채, 4채 이 정도 이렇게 모여 있어서 흔히 이제 그 관련된 지원들이 조금 이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주 서비스가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단위의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시설하고 좀 다른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서비스 형태가 없어서 지금 뭐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에 관련돼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개인 활동, 타인과의 만남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이런 가이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과 지역사회 지원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거주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거는 흔히 이제 그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의 정책인 것 같고요. 요거 집과 지역사회 지원은 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거주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인데 관련해서 개별 계획 수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개별 계획에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지원이 필요한 것, 문화적 배경 및 기호, 반려견 유무, 이용 시간대 등을 논의해서 개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활동 지원 서비스도 개별 계획 한 달 계획으로 수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데 더 이제 계획 수립이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실 이거는 인력 문제예요. 인력 문제. 그러니까 활동 지원 기관들이 보통 이제 한 명의 코디네이터가 많이 맡으면 거의 한 70명, 80명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별 계획이란 게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일본 정도가 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 되게 좀 그래도 의미 있다라고 봤던 거는 코디네이터 한 명이 한 10명 정도 장애인까지를 소화하더라고요. 그게 뭐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당 인력을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개별 계획은 좀 요원하다라는 점들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유모델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유모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러니까 뭐 장애인 가족분들하고 막 이제 서비스 이용자들하고 이제 의견을 수렴했는데 불만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제 그 배경을 통해서 유모델 시범 사업이 만들어졌고 장애인과 가족에게 지원 및 기금에 관한 더 많은 선택과 통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조금 각 영상들을 저희가 번역해서 자막을 입혀서 유튜브에 올려뒀습니다. 어디 가시면 볼 수 있냐면 대구 피플 퍼스트라는 발달장애인 옹호단체가 있습니다. 자기 옹호단체. 여기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좀 옛날 목록 보시면 저희가 뭐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에 관련된 자기 옹호나 여러 영상들을 다 번역해서 자막을 입혀뒀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네 가지가 서비스는 조금 설명을 안내를 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직접 보지는 못해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조정이라고 하는데 지역 조정자 코디네이터를 투입해서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계획을 당사자와 함께 세우고 지원함.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해서 우리는 흔히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역할 좀 저는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인제 이분들에 관련돼서 이분들이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같은 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런 개념이고 영상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가실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 영상을 틀고 안 되면 그냥 영상은 다음에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화된 개별화 기금이라고 해서 기존의 개별화 기금이 집과 지역사회 지원, 휴식 및 돌봄 지원 서비스만 구매 가능했다면 강화된 개별화 기금으로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생활 비용, 개인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 보건부 제공의 지원 서비스 등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제 구매 범주를 늘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생활 내 선택이라고 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생활을 하며 직접 선택하여 삶을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번, 3번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떤 구분점인지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자기평가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강점과 역량에 기반한 욕구를 스스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평가 지원 요소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 네트워크에서 당사자와 목표와 필요성을 논의하고 기금량을 계산하고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한도는 있겠죠. 그래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아까 말한 NASC에서 지역 서비스 조정 체계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사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해서 서비스 양을 결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결정 권한이 조정 기관에 더 있었을 건데 이 자기평가 지원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이제 좀 더 권한을 당사자에게 주는 듯한 뉘앙스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인데요. 영상이 원래 제가 지역 조정 사업과 아이고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지역 조정 사업과 지역 사회 내 생활 선택 사업을 두 가지를 조금 준비했는데 요 뒤에는 거의 소득은 사실 많이 얘기할 게 없어서 영상 하나만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Choice and community living came about for Amy because really for the last year living in a residential home she wasn't happy, and we jollied her along because she'd been selected to represent New Zealand in the Special Olympics and she was going to coaching twice a week. She had this wonderful experience, came back believing she could conquer the world, so the time was right to explore other opportunities for her. I got sick of fighting anyway. I wanted to. I
I'm on the point of I want to be more alone. She wasn't happy. I talked to Idea Services or IHC about why she wasn't happy. And in the meantime, we'd heard about this opportunity. We were fortunate enough to have a self-contained studio. So it was suggested maybe it could be an alternative for Amy. So then Taikura Trust got involved, the funders, and it just grew from there. I can cook my own roast dinners by myself now without not me to be able to, because I will only, when I'm at my flat, only 1 day a week. I will be cooking now. I'm cooking 5 or 6. I'm alpha here, but it's helped me. Is it? I do 10 hours a week with Amy, where I just come in and we do all sorts. We do a menu plan, we do budgeting, friendships, so we organise social life. We've got her up on Facebook, got her onto internet banking. But the daily household stuff, Amy's actually pretty much got that down pat herself, with just a little bit of help learning some new recipes and around safety issues of, answering the door. And She comes in and helps me to be more independent, like to do my own shopping, for instance. And now I can do my own shopping. Since she is nearly my age, yes, we get on good, like a house on fire, I say. I think the fact that we operate more as friends than as staff and a person being supported, it's just a lot more natural for us in that I feel like it's more of a mentoring role. Amy has grown, and because she's more aware of the choices that she's got, she's learnt to think and plan ahead. She's also learnt that being on her own also comes with responsibilities. So she's had to adjust and take on those responsibilities. The main thing for Amy is she feels comfortable because she's got control over her life. Amy's just really come up from being quite a dependent person and being really willing to let people do a lot of things for her, to really wanting to do stuff for herself. Some things have gone a little. The biggest thing that we've done and that we've worked on and put in place for her is a way of dealing with things when they don't go right, and that she needs to get herself into that calm space to figure out the answer to the problem. I stop and I breathe in and out and then ask for help if I can get calm. Choice in community living, they know if Amy's happy, we're happy. She's got more control over her life and her environment. So we're watching her grow and enjoying seeing her with this freedom. So it is working for us, or for Amy, I should say. 네, 여기까지가 영상이고요.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요거는 못 볼 것 같고, 뭐 나중에 아까 안내드린 유튜브를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딴 거를 다시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저도 뉴질랜드의 뭐 국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제가 뉴질랜드 산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계속 다르다라는 인상을 조금 받은 거는, 우리나라는 그냥 뭐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정도, 그리고 자립생활센터의 흔히 직원, 요런 사람 정도의 인력풀과 활동지원인 요렇게밖에 인력풀이 없다면, 이 중간 단계에 뭔가 인력풀이 굉장히 뭔가 많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탈시설하면 항상 쟁점이 되는 게 아까 얘기 활동 지원 서비스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못 받는 경증 발달 장애인분들이 나왔을 때 정말 미세하게 이게 활동 지원 서비스로 해결 안 되고 사실 아까 얘기한 이런 지역 사회 내 생활 선택 사업 이런 걸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있다면 사실 풀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중간 단계의 인력이 되게 없다라는 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당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 부분은 그때 넣을까 말까를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연수 보고서라서 일단 넣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크게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받는구나 이런 느낌 안 받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뭐 흔히 미국 사례 이런 거 들으면 캘리포니아 주 가면 뭐 직업활동 한 번만 참여해도 한 달에 250만 원 그 돈을 준다라고 들었고 유럽 같은 데 가면 뭐 300만 원 넘게 뭐 장애인연금이 나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뭐 물론 카더라긴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들어왔던 반면에 뉴질랜드의 수당을 달러당 아마 그 당시의 환율이 곱하기 800원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엄청 많구나라는 생각들은 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뭐 장애수당 추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이거는 한국하고 시스템이 똑같고요. 그리고 거주지원 보조금도 사실 주거급여하고 비슷한데 장애인에 관련된 거주보조금이 따로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장애인에 관련된 거주보조지원금은 없죠. 그냥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흔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반면에 여기는 장애인에 관련된 수당이 생활지원수당과 거주지원보조금이 따로 있다. 1, 2, 3은 사실 한국하고 비슷하고요. 4, 5가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ODI를 만났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개발부 인사들을 많이 만나서 사실 보건부 직접 관계자를 많이 만나지 못해서 이게 차이점을 디테일하게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거 자료 보면서 이제 번역을 했는 정도라서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평 말씀드리면 UNCRPD와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일단 기본적으로 녹여져 있구나 장애 정책에 이거 되게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과 가족이 찾기 수월한 욕구 평가 및 서비스 조정 체계. 아까 얘기한 NASC 기관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가려면 활동지원기관 가야 되고 어디 부모단체 가야 되고 뭐 계속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장애인과 가족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합돼서 안내되는 시스템 요거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 U 모델까지 해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당사자한테 주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소득보장 정책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사회안전망이 되게 뛰어난 나라라고 평가를 받으니까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북유럽 정도처럼 막 뛰어난 느낌은 안 받아서 이거를 막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닌 영역이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예, 제 발표를 마치고요. 예, 질문 받고 예,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 좀 한국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 그 질문 들으시면서 뭐 한국적 상황하고 또 비교하는 질문도 좋고 질문을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럼 우선적으로 질문할 거리를 생각해 보시고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뉴질랜드 이제 그 연수를 갔다 오시고 지금 탈설지원법도 지금 이제 상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의 그 뉴질랜드의 어떤 탈시설 자립 정책 중에 현실적으로 그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뭐 뉴질랜드 연수는 지역 연수였어서 정책적으로 반영된 부분 말씀드리면 이제
탈시설 2차 계획에 조금 참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연구원이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 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건 있고요. 중앙정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화면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제가 그 아마 사전에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그 PPT 말고 되게 두꺼운 연수 자료집 파일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예, 화면 공유가 됐나요? 예, 보이시나요? 예. 그 111페이지 부분에 이제 뉴질랜드가 이제 여러 시설들이 폐쇄되고 마지막에 킴벌리 센터라는 300명이 넘는 대형 거주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 시설에 이제 관련된 폐쇄 절차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할 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6년에 폐쇄가 됐는데 이게 준비가 된 거는 보시면 1994년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2006년까지 이제 시간이 꽤 걸리긴 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시설을 하나 없앤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이제 걸쳐지는 거고 2000년에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14차례 하면서 막 되게 열심히 이제 추진했는데 현상 유지하고 탈시설로 극명히 갈렸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 43.4%가 가족들이 희망했고 탈시설은 29.6%로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네. 똑같습니다. 이 시민마을 폐쇄 과정하고도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한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그 뉴질랜드 이제 정부 보고서에 이익 분석 우선순위를 정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예타 우리나라에서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조사의 원칙들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이득,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탈시설을 하는데 지역사회에 나와서 사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서 탈시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 다른 이유는 거주시설 안에 병원이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시설 비용이 비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역에 나오는 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비교하면.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분석 우선순위에서 통합, 선택권, 정상화, 평등한 접근, 지역사회 살 권리 이런 목록을 그냥 흔히 말해서 우선순위로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43.4%나 반대하지만 이거를 밀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있어서 이익이 무엇인가의 순위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고 이런 이 분석 결과 다 도출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정책적으로 밀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그 ODI 장애 전담 부서에 부서장을 만나서 그걸 물어봤었거든요. 탈시설 관련돼서. 어쨌든 탈시설 관련돼서 가족 반대도 많았겠지만 시설 직원분들의 반대도 많았을 거고 이분들이 고용 전환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는데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들었던 대답은 그걸 왜 뉴질랜드 보건부와 사회개발부가 고민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뉴질랜드 고용부에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용 전환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는 복지 관련 부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칼 같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물론 그런 재취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 나중에 뭐 1년 후, 3년 후 보고서 쭉 보면 이제 되게 성공적으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로 전환한 종사자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이제 시설 폐쇄 당시에 뭐 깨진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그 부정적 평가도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별반 다르지 않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얼마나 책임져 주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지원법은 지금 뭐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 거주시설 협회 쪽에 반대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여론과 토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한국적인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지만, 예, 다른 또, 예, 질문하실 분, 예,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런 기회 잘 안 오는데, 예. 조민정 국장하고 이제 화상으로 회의할 기회는 잘 없습니다. 예. 예, 김성희 팀장님. 네, 저는 그냥 이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보다는 인상 깊었던 점이 좀 많아가지고 뭐 NASC 뭐 요구평가를 거쳐서 당사자가 요구하는 시간이나 서비스 양을 제공기관을 통해서 그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지원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용 기간이 당사자의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그 당사자가 딱 정해져 있는 서비스 양의 당사자의 욕구나 뭐 활동 계획 같은 거를 다 맞춰야 되는데, 요게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다고 좀 느꼈고, 좀 제일 또 인상 깊었던 게 모든 서비스 지원 제도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결정이랑 참여 보장을 가장 기본으로 한다는 거, 우리나라랑 완전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우리나라의 뭐 서비스 지원이나 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재고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소감을 이야기해 주셨고. 네, 궁금하죠. 잘 요약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 김성현 팀장님은 저 달구벌 아이센터의 예, 팀장님인데, 예, 현실성은 있는 어떤 소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순정 센터장님은 뭐 정신장애 쪽에는 이야기 하실 게 없으신가요? 예, 저는 들리시는가요? 네. 예, 저는 저희 회원분들 지금 난타 하셔가 시끄러워가지고요. 예, 저는 정신장애인 질환자 주관 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저희가 희망원에 계시는 우리 당사자분들의 이제 탈시설을 위해서 이런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지금 희망원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연령대도 조금 높으신 것 같고, 이분들이 뭔가 당사자로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그 경험 자체가 크게 많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밖에 나가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해보실 경험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약간 서구하고 또 우리나라의 또 이제 문화하고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뉴질랜드에 이제 갔다 오시니까 우리나라에 계신 이제 특히나 이제 이렇게 좀 오래 시설에서 한 20년 계셨던 희망원처럼 계셨던 우리 장애 당사자 분들이 어떤 자기 삶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좀 주체성을 가지고 조금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혹시나 하고 돌아오시면서 하셨던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희하고 공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은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는 2018년 4월경이었고요.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그해 11월일 거예요. 아마 이제 여기서 함께 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년 발달장애인 생활지원센터를 오픈하면서 희망원에 계신 이제 무용고이신 최중증 중복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자립을 하셨는데, 아마 뒤에 이현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일단은 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템포가 되게 늦는데 어쨌든 속도는 계속 날 거라서 따라잡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외국은 이미 이제 흔히 탈시설 정책이 6, 70년대에 사실 이루어졌던 정책이잖아요. 뉴질랜드도 마지막 시설이 2006년에 폐쇄됐을 뿐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 젊을 때 다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에 대한 뭐 비교 수치를 뉴질랜드에서 좀 접하기는 어려웠고, 다만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저희도 자립생활 주택을 9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50대거나 60대의 발달장애인 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신장애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 느끼는 부분은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잘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있는데, 이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저는 시설에서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치를 늘려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 되게 말씀하시는 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요 단계가 짧아도 되고 그러니까 길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거는 정신장애인 분들이나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거기서 바로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 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는 좋더라고요. 예, 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제일 느끼는 고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탈시설 하시는 데 있어서 사회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외롭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우리 사회 내에서 구성할 거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IL 센터 같은 경우에는 IL 센터가 그런 기능도 같이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계속 탈시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막 안심 쪽에 막 이렇게 또 뭐 여러 한 3, 40명 정도의 그 장애인분들이 흩어져서 살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야 뭐 흔히 교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면 나중에 정신장애나 발달장애 쪽 정책은 그런 거에 되게 방점을 많이 두더라고요. 친구 맺기 프로그램 이런 거 예산 막 엄청 투여하더라고요. 자조 모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 요게 이제 최근에 제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